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 길 위에 숱한 발자국을 남긴 이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25년 26일의 생. 그가 새겨놓은 용기를 기억하며 오늘도 발걸음을 옮깁니다. Au nom du Père et du Fils et du Saint-Esprit. 프랑스 파리에서 차로 1시간 떨어진 곳. 인구 4천 명의 작은 도시 아메. 주일 미사가 열렸다. 유창한 프랑스어로 신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이 사람. 이 검은 머리의 사제는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된 걸까?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소속으로 현재는 프랑스 아미앙교구 암 본당 신부로 있는 이종석 레오 신부입니다. 2016년 1년 후 6월 달에 아미앙의 그 성당의 보좌 신부로 임명을 받고 그때부터 본당에서 이제 본당 일을 시작하게 됐었죠. 네. 여기는 3년 보좌 아미앙에서 하고 2019년 이제 9월이죠. 8월 말 9월 초 그때 여기 암 본당 신부로 주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2년째 됐네요. 만. 네. 이젠 더 이상 서로가 낯설지 않은 이들. 어린 시절 어머니 손에 이끌려 성당을 다니던 어린 이종석은 이제 이 낯선 땅의 신자들을 이끄는 사제가 됐다. 쉽지 않았던 길. 그는 오늘 지금의 자신이 있게 해준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꺼내본다. Au nom du Père et du Fils et du Saint-Esprit. Corée, il y avait la douleur pour les chrétiens à cause de la persécution. Plus de 10 000 personnes fidèles, 10 000 fidèles ont été exécutés. Le premier prêtre coréen, André Kim, a été ordonné en 1845, l'âge de 24 ans. Mais malheureusement, l'année suivante, il a été décapité. Quelle catastrophe! Il n'a vécu qu'une année en tant que prêtre. 한국인 신부에게 처음 들어보는 이름, 김대건 안드레아. 그는 누구일까? 전 세계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소나무 숲 한켠에 자리한 이곳은 조선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가 탄생한 곳이다. 200년 전, 그것도 한양이 아닌 이 시골 마을에서 어떻게 조선 최초의 신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걸까? 저는 뇌포교회사 연구소 김성태 신부입니다. 그 박해 시대에 선교사들이 여기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뇌포 땅에 가장 많은 신자들이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컸습니다. 천주교회가 박해 그 조선시대에. 저는 여기 충남 논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논산에 대건 중학교 그리고 대건 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김대건 신부님의 그 정신, 그 다음에 또 그 신앙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학교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진 않았겠죠. 그런 풍토,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학교나 교육으로 이어져서 그 지역의 특성을, 가톨릭적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내포는 김대건 신부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종교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곳이었다. 이제 일 그만하셔야지. 아이고 맨날 그래도 뒤집어 신고 해서 하얀이야 만난 사람. 천주학이라는 학문으로 시작된 천주교. 평등 사회에 대한 열망이었을까? 조선 사회에서 천주교는 양인과 중인, 억압받던 여성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특히 이 내포 지역에 많은 교촌을 형성시켰다. 내포 땅 한가운데 있는 세토공소 역시 그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항진시 신평면 매살리 세탁공소 이흥갑 요셉입니다. 이 마을은 99%는 신자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애지 분들이 유입돼 가지고 조금 이제 또 여기서 이사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90% 이상을 되죠. 한 5대 박해 시작부터 있던 거예요. 신부도 선교사도 없이 스스로 생겨난 교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전 세계 유례 없는 천주교 역사를 만들어낸 중심에는 공소가 있었다. 서로를 감시할 수밖에 없었던 잔인한 박해 시대에도 이들은 공소를 중심으로 힘들었던 역사의 무게를 견뎌낸 것이다. 오늘 이곳이 이제 센터 공소인데요. 이제 4곳의 공소가 있습니다. 박해 시대 때부터 그렇게 이렇게 숨어들었던 그런 그 구교우들의 우리 순교자들의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공소는 우리 천주교회 특별히 한국 천주교회에 있어서는 신앙의 뿌리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소만 다 떠야만 거. 조선 교우들의 이런 움직임은 교황청까지 전해졌고 마침내 프랑스 신부가 조선 땅을 밟았다. 하지만 신자들이 원하는 건 따로 있었다. 조선말로 교리를 배우고 조선말로 고백을 들어주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조선인 사제를 원했던 것이다. 그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던 걸까? 조선에 온 최초의 프랑스 신부 모방은 교우들 중 명민하고 성격이 굳센 최양업, 최방재, 김대건 3명을 신학생 후보로 뽑아 조선인 사제를 키우기로 결심한다. 조선 최초의 신학생이 된 15살의 소년들. 이들은 조선을 떠난 지 6개월 만인 1837년 6월 임시 조선 신학교가 있는 마카오에 도착했다. 금년에 모방 신부가 이곳으로 보냈고 리그레즈와 신부가 그 교육을 나에게 전적으로 맡긴 3명의 조선 소년들은 모든 면에서 완전합니다. 신심, 겸손, 면학심, 선생에 대한 존경 등 훌륭한 사자에게 합당한 덕목들 말입니다. 저는 그들을 가르치며 위로를 받습니다. 여기 조선에서 그 공부를 깊이 있게 하기에는 아마도 조금은 이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또 보냈겠죠, 마카오까지. 근데 어제 그 마카오에 가서 그 우리 학생들에 대한 신부님들의 평가는 뭐 면학심도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물론 기본적인 역량도 됐겠지만
그 역량 갖고 되겠어요? 부단한 노력을 했겠죠. 프랑스 신부님들에게 공부를 배워야 되니까 불어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됐을 거고, 그리고 모든 언어들이 그 공부를 위한 언어들은 다 라틴어니까 라틴어 공부도 해야 됐을 테고, 공부해야 할 언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아마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청년 나이로 순교하셨지만 15살 소년 때 정식으로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유럽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유학 간 이는 김대건 최양업 신부님이라고 할 수 있죠. 최초의 유학자입니다. 그런 게 사실 굉장히 근현대 역사 안에서 중요하거든요. 유학자 연구를 따로 해요. 그리고 해외 문물을 배워오고 그런 최초의 유학자라고 하는 그런 조선사 안에서 그런 걸 조명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 마카오 본부에서 임시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긴 했었지만 적어도 서양 선교사들 해외 문물을 잘 익히고 하는 그런 선교사들 밑에서 직접 배웠다는 거죠. 새벽 6시 대전 가톨릭대학교 신학생들의 첫 일과가 시작됐다. 사제가 되기 위해 걸리는 시간 10년.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해 신학생들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안목을 키워나간다. 오늘 신학교 1학년들의 첫 수업은 한국 근현대사. 지난 시간에 일제강점기를 다 배웠고요. 오늘은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그런 과정에서 신학과 철학 등 기본 과목 외에도 신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뭐 당연히 이런 건 배우겠지 하고서 들어왔고 그거에 대해서 뭐 거부감 이런 건 없었는데 제일 힘들 때가 이제 무신론을 가르쳐 줄 때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늘 하느님이 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신학교 안에서 이제 무신론도 이제 이론적으로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무신론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잠시 혼란에 빠졌고 이제 당황스러웠던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학하고 신학을 배우려면 당연히 무신론도 배워야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을 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느님 없는 거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뭐 이런 거에서 일부러 가르쳐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라틴어와 히라버, 히브리어 등 다양한 외국어 수업도 받는 신학생 교육과정.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건 가톨릭 교회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였다. 라틴어 수업이 이제 오늘 진도 나간 거는 사실 제가 이제 배웠던 것 중에 좀 어려운 부분에 좀 속하고 이제 오늘 변화표를 3개나 배워가지고 지금 이따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6살 때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라틴어 배우고 나서 그 정도의 문장력을 갖추기에는 정말 이제 일상적으로 말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가톨릭 신학교의 모태가 된 마카오의 조선 신학교에서도 라틴어와 프랑스어 교육이 진행됐다. 김대건과 최양업에게 라틴어 공부는 조선 밖 세상을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존경하올 리그레즈와 신부님께,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조선을 향해 출발하게 되어 이 기회에 잠시 틈을 내 신부님께 짤막한 편지를 올립니다. 신부님께서 우리와 헤어지신 지도 벌써 아주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2월 16일쯤에 리브와 대표 신부님께서 메스트르 신부님이 절 데리고 조선으로 가도록 배정하셨습니다.
수려한 라틴어 솜씨로 스승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전한 김대건. 그에게 다양한 가르침을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여기 보면 이게 김대건 신부님하고 최영업 신부님을 마카오에서 가르치신 메스트르 신부님입니다. 이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프랑스에서 서품을 받고 일반 본당 신부님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선교사의 꿈을 꾸고 이제 파리 예방종교에 입회해서 한국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발령을 받으면 옛날에는 마카오로 오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카오에 왔을 때 김대건과 최영업 신부님, 그 신학생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 신학생을 철학 이런 거와 신학을 가르치면서 이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 역할을 했던 거예요. 마카오에서 사제의 연을 맺은 메스트르 신부와 김대건.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메스트르 신부는 어떻게 조선까지 오게 된 걸까? 저녁 준비가 한창인 이곳. 한국 음식에 한국말까지 능숙한 이 사람 누구일까? 김밥을 여기 국물 있죠. 매워요. 아이고. 제 이름 여기 본명이 있는데 엠마누엘이라고 1960년에 졸업했고 근데 파리 외방 대신학교 거기 들어갔어요. 1974년 그 9월 1일 날 거기 한국에 왔어요. 거기에 선교사로. 한국에 온 지도 벌써 50여 년. 2017년도에 우리 팀하고 같이 여행 갔을 때 신부님 우리는 프랑스 빵이 너무 맛있어갖고 먹어도 괜찮은데 신부님 빵 그만 먹고 싶다고 밥 먹고 싶다고.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은 임경명 신부. 그는 메스트르 신부가 활동했던 파리 외방 전교회의 140년 후배다. 매일 학교 갔어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때 아마 하루에 10시간 공부했어요. 그 강의 이렇게 5시간, 그 다음에 스스로 또 5시간 해야지. 어떤 지모님이 우리 여기 계신 지모님이 아주 공부 많이 하라고 그래서 우리 머리 아파서 그래서 주말에 우리 놀러 갔어요. 서울에 어떤 지모님이 여기 뭐 강화도도 갖고 이렇게 보여주고 여러 사람 또 만나기 위해서 힘들었어요. 사실 힘들어요. 여기 한국말 어려워요 우리들에게. 한국어를 익힌 후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이거 난지도인가 봐. 우리 현장. 여기 사진 있어요. 이거. 원래 이 신학생 일하러 왔는데 너무 힘든다고 일주일밖에 못했어요. 너무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임경명 신부. 그는 지금도 매주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마음고생했던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저께 대리점 사장님께서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그 배송 요청해서 제가 택배 포장해서 보내드렸는데 택배가 좀 일주일째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송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오늘 퇴근한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토요일 일 안 하세요? 일 하죠? 일해요. 일? 네. 오늘 일하고 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뭐 이거 바이러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 자기 생활에 대해서 불안이 많아요. 불안이 많고 어떤 사람도 직장도 못 다니고 바이러스 때문에. 신자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임경명 이만울 신부님 같은 경우는 그 난지도 노동자 그것을 한참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도 우리 노동자의 삶을 더 이해했고 또 한국 물정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잘 몰랐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노동자의 삶을 힘들어하는 삶을 들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예.
오래전 조선에서 활동했던 프랑스 신부님들의 모습과 꼭 닮아 있는 임경명 신부. 맨 처음 조선 땅을 밟았던 그들의 흔적이 궁금했다. 우리 본무. 아주 오래됐어요. 건물이 오래됐어요. 파리 시내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파리 외방 전교회. 이곳은 조선인 신부를 탄생시키고 1942년 한국인 주교가 탄생하기 전까지 110년간 한국 현대 가톨릭의 기틀을 마련한 선교단체이다. Alors, l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c'est une société de prêtres, un groupe de prêtres qui est né en 1658 dans le but d'aller partager la bonne nouvelle de l'amour de Dieu chrétien en Asie, donc vers le Vietnam d'abord, la Thaïlande, le Vietnam, l'Asie du Sud-Est, et puis au fur et à mesure dans les pays autour, la Chine, puis la Corée, le Japon. Et donc nous sommes ce groupe de prêtres depuis les origines, un peu plus de 4300 prêtres sont partis d'ici, de la rue du Bac à Paris, pour aller vers l'Asie et puis aujourd'hui aussi vers Madagascar. 지금까지 조선과 한국 땅을 밟은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은 360여 명. 그들은 떠나기 전 바로 이곳에서 파견식을 가졌다. Ces liens très forts avec la Corée que notre 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a depuis 1827, puisque c'est en 1827 que le pape a nommé Barthélemy Bruguière pour aller en Corée. Alors, malgré tout, il y a eu, c'est vrai, les autorités ont été mécontentes de ce que les chrétiens coréens ont fait entrer des étrangers. Il y a eu des persécutions, c'est vrai. Oui. 파리 외방 전교회 한켠에 마련된 전시실. Voilà, vous êtes ici donc dans la salle des martyrs. Hein. La salle des martyrs, c'est la salle de l'histoire des pères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qui sont morts pour la foi en Extrême-Orient. Hein, voilà. Donc dans cette salle sont conservés des objets, des photographies, des tableaux qui sont en rapport, soit avec les pères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qui sont morts dans ces différents pays d'Extrême-Orient, et aussi pour certains de ces objets, des prêtres vietnamiens, laotiens et coréens, bien sûr. Voilà. 이곳은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들과 김대건 신부님의 흔적도 간직하고 있었다. Différents vitrines, différents objets qui racontent l'histoire des pères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Ici, vous avez donc sur les maisons natales de ces pères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Hein, voilà. Il faut savoir qu'au XVIIIe siècle, 18e siècle et 19e siècle, c'est un recrutement essentiellement rural. Hein, voilà. Et puis, vous avez ici des objets qui sont directement en relation avec la Corée. Vous avez ici notamment Saint-André Kim, le portrait de Saint-André Kim, hein, le premier prêtre coréen. Hein. Vous avez une lettre manuscrite qui a été rédigée par lui. Hein, voilà. Vous avez un portrait de Saint-Antoine d'Aveluy. Hein. Vous avez ici un livre de prière et en dessous un livre de catéchisme. Hein, voilà.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로 가야 했던 이들. 선교사들은 이곳에서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드디어 떠나는 날. 파견이 결정된 선교사들은 이곳에서 동료들과 마지막 미사를 올린 후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조선으로 긴 여행을 떠났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 훌륭한 신학생으로 성장한 김대건. 어느 날 그는 일생일대 가장 큰 경험을 하게 된다. 마침내 우린 주산에서 돛을 펴고 출범하여 영국 함선 20척과 함께 양자강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출발할 날을 기다리며 오늘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세실 함장이 약속한 대로 우리는 에리곤호로 조선에 갈 것으로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부님도 아마 아시다시피 영국군은 여기서 강 오른편 연안에 있는 몇몇 도시와 상해를 함락시키고 남경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영국군이 남경에 도착해 그 도시 북쪽에 있는 산에 군대들을 상륙시키고 그 도시를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이 광경을 보고 벌벌 떨면서 영국군에게 강화를 청하러 사자를 보냈습니다. 영국군은 이런 사실을 알고 저들의 제의를 받아들여 강화 조약을 맺고 8월 29일에 조인하였습니다. 영국인들과 이 강화 조약을 맺은 중국 측 고관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제 외숙부 기엔씨, 대청제국의 전권 대신 1, 2부씨, 달단군의 장군 T씨, 강남 총독 뉴킹씨. 1842년 아편전쟁 종교를 위해 영국과 청나라가 체결한 난징 조약. 그 역사적인 현장을 직접 목격한 김대건. 신학생 신분이었던 김대건은 어떻게 그곳에 있었던 걸까? 지난 8월 솔매성지에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김대건 신부가 남긴 유일한 자료인 편지를 통해 그의 행적을 다양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분석했다. 예, 김대건의 에리곤 항해와 아편전쟁이라는 제목인데요. 제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에리곤호 이상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한번 열어봤습니다. 근데 열어보니까 이게 제가 물론 프랑스 말은 잘 못하지만 이게 바로 에리곤호의 그 항해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자료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그 에리곤호의 항해 중간에 그 기록됐던 아주 굉장히 모든 항해의 자료들, 특히 이제 날씨라든가 그리고 좌표라든가 그리고 지작이라든가 그런 항해 데이터가 들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인트로덕션에 보면은 거기 이제 승선자 명단도 있습니다. 물론 선장, 사령관, 부선장 등등등 해가지고 사실은 저는 이제 김대건 신부가 대만에 들렀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으로 단순하게 좌표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날짜별로 해가지고 좌표를 찍어봤는데 이상한 좌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제 직관으로 봐가지고는 좌표가 이게 경도가 조금 한 2도 정도가 시프트가 돼 있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인위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맞더라고요. 난징으로 향하던 프랑스 군함 에리곤호. 조선으로 갈 날만 초조하게 기다리던 김대건은 선교사들과 함께 이 배에 탑승한다. 그리고 항해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마침내 우린 마닐라를 떠나 순풍을 따라 항해하여 대만섬까지 다다랐으나 거기서부턴 작은 폭풍우와 역풍을 만났습니다. 우린 주산에서 약 2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동안에 영국인들이 남경을 탐험하기 위해 출발하였으므로 우리도 그들을 따라 나흘 걸려 양자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벌써 알았죠. 대만에 안 들리셨구나. 그냥 지나쳐 가셨어요. 시간적으로는 하루 이틀 또는 약간의 봐줄 만한 오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특히나 대만의 그 기술, 대만에 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과학적인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그런 느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항해일지 작성법. 그는 프랑스 시간에 맞춰 독자적으로 일지를 기록했고 그 기록은 에리곤호의 항해일지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리고 에리곤호가 도착했던 난징에서 그는 세계 정상의 격도를 눈으로 직접 목격한다. 18세기 조선에서 성장한 김대건에게 중국의 몰락과 서구 열강의 존재를 보게 된 난징 조약은 충격이었다.
조인식을 목도한 사람은 중국 대표 빼고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사람이 김대건이라는 거죠. 그 김대건의 보고서는 그만큼 역사적으로 천주교 신도단이다라는 걸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다. 김대건이 남긴 위대한 기록은 또 있다. 작년 한 10월달 정도에 2장의 지도를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김대건 신부님 조선 전도와 이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2장의 지도고요. 이 두 지도에는 우선 우산도와 동해 표기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지도였고요. 더불어서 이 지도들이 김대건 신부님의 지도를 모사한 것이다. 1868년과 1860년에 제작된 이 두 개의 지도는 김대건이 제작한 조선 전도를 모사해서 만든 지도이다. 그는 직접 제작한 지도를 스승님께 보내기도 했다. 리부와 신부님께 조선 종이 20장 들어있는 봉투, 조선 그림 석장이 들어있는 작은 봉투, 병풍이라고 하는 8폭으로 된 그림, 밤에 사용하는 놋그릇, 신부님들의 유해, 누런 주머니 3개, 조선 지도, 빗 3개와 빗을 소재하는 기구, 붓을 쓸 때 붓끝만 풀어서 쓰는 붓내자루, 돗자리 하나뿐입니다. 김대건이 제작한 지도는 불필요한 산과 강 이름 대신 지명을 한국식 발음의 로마자로 표기한 세계 최초의 지도이다. 주요한 기재된 내용은 자연지리적인 그리고 인문지리적인 정보들인데 약 400여 개의 로마자 지명이 이 지도 안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SEOU의 서울이라는 로마자 표기가 이 지도에서 처음 기재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계에는. 유럽 사회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정확히 알린 최초의 지도. 김대건의 조선 전도는 이후 유럽인들의 지도 제작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Voilà, vous avez ici l'Atlas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qui a été... et vous avez bien sûr la Corée que je vous montre ici. Mission de Corée. Voilà. Et vous avez ici une carte de la Corée du 19e siècle. Bien sûr, il y a à l'époque une seule Corée. 청년 김대건이 격변하는 세계 정세를 목도하고 지도를 제작하던 시기 조선은 어땠을까? 지난 6월 의정부 교구에서는 김대건 활동 시기 조선 천주교의 역사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세미나가 열렸다. (19세기) 중엽의 천주교 신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보다면은 먼저 이들은 정부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 탄압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겉으로 흔히 정부에서 내세운 건 조상 제사 금지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천주교를 탄압하게 된 것은 사회 질서를 문란시키고 사회 질서의 근간인 신분제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양의 학문으로 여겨졌던 천주교가 어떻게 조선 신분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종교로 규정됐던 것일까? 효의 관념도 중요했던 사회이긴 하지만은 천주교가 단상의 구별을 거부를 하고 노비와 노비 주인의 관계를 전혀 무시를 하고 다 같이 내장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일단 신앙을 갖게 되면 한데 어울린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해가면서 사회의 아름다운 풍속인 미풍양속인 신분제를 무시한다는 거가 그 당시 지배층이 보았던 천주교 박해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1839년 사학 토치령에 의해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
3명의 프랑스인 신부와 200여 명의 신자가 순교하였고, 이에 조선에는 더 이상의 신부가 존재하지 않았다. 1845년 김대건은 주교를 모셔오기 위해 신자 11명과 함께 작은 나룻배를 타고 중국 상해로 향한다. 그 당시에 이제 움직이는 동선이 이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의주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움직이면 다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움직여요. 김대건 신부님하고 그 페레올 주교님하고 같이 움직이고 최영업 신부님하고 메스토르 신부님하고 같이 움직이죠. 근데 이 두 상황 안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먼저 들어갔다가 배를 타고 오신 거잖아요. 그때 상해에 딱 도착했을 때가 24살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기 전에 이제 서품을 준 거죠. 그 당시에 최영업 신부님은 저 만주에 있었고.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상해. 그곳에서 김대건은 질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최방제와 국경에서 공부하고 있던 최양업보다 먼저 사제 서품을 받게 된다. 1845년 8월 17일 조선의 첫 번째 사제가 탄생했다. 그는 곧바로 다시 조선으로 향했다. 방법은 상해까지 타고 왔던 라파엘호를 수리해 다시 타고 가는 것. 하지만 거친 풍랑은 여러 차례 김대건 신부 일행을 덮쳤고 라파엘호는 제주도까지 표류했다. 그의 무모했던 도전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9월경에 강남을 출발하였습니다. 큰 바다로 밀려나와 여러 번 폭풍 위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바람이 거세지고 키가 부러지게 되어 난파하지 않도록 돛대들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항해를 계속하였는데 강한 역풍으로 제주도까지 밀려갔습니다. 마침내 여러 날이 걸려 강경이라는 항구에 도착했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런 재앙 없이 교우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10년, 천주교 유학 생활이 이미 조정에 알려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김대건은 조선의 첫 번째 신부가 되어 돌아왔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험을 한 것이죠. 강릉까지 무사히 온 것 자체도 벌써 기적 같은 일이죠. 배의 상태가 완전 파괴된 배의 상태도 그렇지만은 그 검색 강화된 그러한 상황에서 검색에 걸러들지 않고 도착했다는 그 자체도 기적이라는 것이죠. 김대건 신부님은 이제 뭐 말을 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 분이에요. 페레올 주교님이 한번 저기 만주에 가서 경원으로 가서 해보라고 하면 그냥 군말 없이 그냥 갔다가 와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한번 그래서 배를 끌고 와보라고 하니까 진짜로 가서 배를 끌고 오고 사실은 이거 그냥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무모한 짓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신자들한테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얘기 안 하고 출발을 하는 그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과감함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조선교회가 빨리 일어나는데 큰 공헌을 했던 거죠. 조선에서 마카오로, 필리핀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다시 조선으로. 그가 10년간 수만 킬로미터를 오가며 조선에 들여오고자 했던 것. 그것은 단지 천주교라는 신앙만이 아니었다. 조선에선 어린아기들이 대부분이 반점으로 얼굴이 흉해지는 병으로 죽어가는데 그 병을 퇴치할 수 있는 처방을 저에게 명확히 적어 보내주시기를 스승님께 청합니다. 서방의 선진 문물과 의학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혼란을 겪고 있는 조선 사회에 평등 사상을 전하며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애민 사상은 끝내 전해지지 못했다.
교우들 보아라. 부디 서로 우애를 잊지 말고 돕고 아울러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환난에 물리칠 때까지 기다려라. 비록 너희 몸은 여럿이나 마음으로는 한 사람이 되어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참아 돌보고 불쌍히 여기며 주의 자비하신 때를 기다려라.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 만나 영원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입으로 너희 입에 대어 사랑을 친구하노라. 부감 김안드레야.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인 최초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2021년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된 겁니다. 김대건 신부가 탄생한 지 200년. 세계가 그를 주목했다. 김대건 신부님은 이웃을 위해 살았던 분이에요. 또 잘 가진 모든 배운 걸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 내어놓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양반 계급이면서도 계급을 넘어서도록 했어요. 남녀가 달랐거든요. 그런데 평등한 걸 알려주었죠. 그리고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을 공동선을 위해서 모든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빨리 조정의 정부에 좀 나라를 개방해서 서양 문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나가 잘 살도록 하자. 이 면에 있어서는 정말 그 가장 그 선각자면서도 현실을 직시하며 살았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이렇게 장한 첫 번째 유학생이고 이렇게 배운 모든 것을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하려 노력했던 그런 위대한 선각자, 우리 중에 한 사람, 역사 남을 수 있는 사람, 유네스코가 기억하는 사람으로 좀 그분을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위대한 발자취는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대전 교구장이었던 유흥식 라자로 주교가 아시아 최초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됐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근데 제가 지난 부활주의 로마에 갔을 때 4월 17일 날 이제 교황과 하련하기 위해서 이제 약속된 시간에 갔죠. 저를 딱 보더니 반짝 웃으시는 얼굴 저한테 첫 마디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 교황청에 성직자단 정관이 있는데 거기가 있는데 좀 주인 모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세요. 그날 저녁하고 꼬박 세웠죠. 근데 생각할수록 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걸리는 게 왜 하필 이게 김대건 신부한테 210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교황님이 김대건 신부님과 장한 순교자들이 물어보래요. 그분들 생각하니까 교황청의 부름을 받은 한국인 주교. 그는 이제 전 세계 사제들을 이끄는 부서의 수장이 됐다. 교황님께서 저를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하셔서 이제 한국을 떠나 로마로 갑니다. 분명한 건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서 정말 교황님 옆에서 교황님 모시고 잘 하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프랑스 암의 아침이 밝았다. 이 지역 17개 공소 중 이종석 신부가 오늘 미사를 준비하는 곳은 성꾸바 공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히 미사를 준비하는 이종석 신부. 한 명의 신자라도 더 만나기 위해 오늘도 그는 동분서주다. 종교로 인한 혼란의 역사를 많이 겪어온 프랑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이 오래전부터 뿌리내린 이곳에서의 사제 생활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Il fait entendre les sourds et parler les muets. Le corps du Christ. Le corps du Christ. 이종석 신부는 이곳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을까? 사제 만약에 그 목표로 예상대로 있는다고 하면은 10년이죠. 사제 생활이 보통 한 40년, 만 70의 은퇴니까 그 4분의 1을 이 프랑스에서 사제로서 산 거니까 뭐 큰 부분이긴 하지 긴 시간이기도 한데 또 이들 프랑스 신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엄청 큰 좋은 추억이고 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프랑스 신자들의 목자가 된 이종석 신부. 김대건 신부가 뿌린 신앙의 씨앗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이곳에서도 꽃을 피우고 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이종석 신부. 오늘도 그는 선배 사제인 김대건에게 길을 물으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 그 아미안교구에서 이렇게 순례단을 모집을 해서 몇 년 전에 한국에 또 다녀오시기도 했고 주교님도 다녀오셨고 그러면서 이들 눈에는 엄청 놀라죠. 네. 그냥 잘 몰랐던 한국의 모습 또 경제적으로도 엄청 발전된 모습 또 신자들의 그런 어떤 열심함 그런 거를 실제로 보는 거는 또 다른 모습이잖아요. 네. 뭐 다 놀랐다고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물론 그 7, 80년대 뭐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이 또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또 민주화 과정을 또 거치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 저희 천주교는 그때 뭐 김수환 추교민을 비롯해서 많은 또 신부님들 또 신자들이 그런 정의와 또 약자들 편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들 또 사제들도 김대건 신부님의 그런 열정을 또 본받아서 또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부 사제직을 또 지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저희 문화 안에 저희 사회 안에 천주교라는 게 좀 더 잘 뿌리를 내지 않았나. 한국 가톨릭 신앙의 뿌리 김대건 신부. 이제 우린 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우리가 흔히 김대건을 논한다 뭐한다 할 때는 매우 제한된 그가 직접 남긴 글들만 가지고 김대건을 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떠한 생각을 했고 평상시에 그들의 활동이 뭐였는가를 더 관심을 갖고 본다면 그것이 특수한 그러한 편지나 신문 기록보다도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모할이 많지 그 정도의 적극성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김대건 신부님의 그런 업적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런데 그 무모함이 막연한 무모함이 아니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후배 뭐 저 같은 후배 사제들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때로는 적당히 타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다시 시작하고 진리를 위해서 선한 의지가 말하자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밀고 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김대건 신부님이 한국에서 첫 번째 사제이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김대건 신부님은 한국 사제들의 수호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맏형님이세요. 했을 때 저한테는 분명한 건 저한테는 항상 김대건 신부 앞에는 저는 그 맏형님을 뒤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은 그냥 뒤따르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교황님 옆에서 전 세계에 있는 신부님들 더 잘 살 때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그러면은 나로서는 항상 김대건 신부님은 내가 살아야 될 모델일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세계 모든 신부님들에게 본받아야 될 모델이 되셨으니까 저 행복하죠. 긴장되네요. 저 수원교구 허규진 메르쿠리오 신부이고요. 저는 안동교구 소속 이승준 도미니코 신부라고 합니다. 밖에 잘 들려요? 다들 미용실 갔다 왔슈?